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거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코가 조금 막혀가지고요, 약간 코 먹은 소리가 난 것 같아요. 감기에 좀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감기가 걸렸는데도 강의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도 최저임금제의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어요. 자, 이쪽이 노동의 수량이고요. 이쪽이 임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와 이쪽에서는 노동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까? 최저임금제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최저임금제의 문제가 생기겠어요? 어차피 균형 수준보다 낮은 경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는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차피 시장에서 이만큼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제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항상 균형 아래에서 생기는 데는 최고 가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최고 가격에 대한 규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가격은 이 이상 받을 수 없다. 또는 주택 임대료는 이 이상 받을 수 없다. 상한 규정이라는 것은 균형 아래쪽에서 그어져야 하지만, 자, 지금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5,000원씩 또는 3,000원씩 밖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에게 3,000원씩 밖에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그 3,000원이 아니라 최소한 5,000원 또는 7,000원은 줘야 된다. 이렇게 그었을 때 실효 있는 그러한 최저임금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와 같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숫자를 해가지고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승했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사람들의 고생을 상승시킬까요? 이것이 과연 사람들의 고생을 상승시킬까요? 여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도 취직되어 있었고 지금 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취직되어 있고 지금 또 취직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의가 없죠. 이 사람들의 이번엔 후생이에요. 실업률이 아니고요. 효용입니다. 유틸리티. 이 사람들의 후생이 증가할 거라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여기서는 그다지 실업이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실업이란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최저임금제가 실시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만큼 임금을 더 준다니까 이 사람이 파파이스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금을 7,000원 줘야 될 것 같으면 이 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일하는 애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겠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써요? 야, 5,000원 주면 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7,000원을 준다니까 일을 하겠다는 애들이 더 생기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만큼은 일을 해가지고 취직을 하고 싶은데도 취직이 안 되는 실업자들이라고요. 여기는 쫓겨난 사람들이고 여기는 일을 하고 싶은데 구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고생은 알 수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라는 것이 사회 고생을 반드시 증가시키느냐 또는 파파이스에서 일할 쯤 되는 10대 노동자들의 고생을 반드시 개선시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최저임금제, 마치 노동자들을 위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노동자를 위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정책이 바로 이 최저임금제의 문제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제가 파파이스의 예를 들었지만 파파이스에 일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돈을 받지는 못하죠. 제가 보니까 한 2,300원, 2,500원 그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파파이스에서 일하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5,000원 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뜨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일을 더 하려는 애들, 그리고 사람을 줄이려는 애들, 그 주인들요. 그래서 실업을 발생시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파파이스에서 계속 일하게 된 애들은 상당히 씀씀이가 커지겠죠. 이런 현상이 최저임금제의 효과라고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슷한 내용을 570페이지에 최저임금제 논쟁이라는 그러한 뉴스 속의 경제학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것이 두 번째 칼럼 맨 아래쪽을 보세요.
과연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피해를 주는지 큰 통계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데 오히려 10대 노동자들의 고생을 감소시킬 거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맨 오른쪽 칼럼을 봐주세요. 취직되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쫓겨나는 애들의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이제 대학에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은 매우 고마워할 겁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노동자들, 당사자들은 어때요? 사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고용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 또는 약간의 그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느끼기에는 고생이 상승할 것 같다. 고들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그런 약간의 모순적인 생각들이 있다는 것들 이해해 주시고, 자, 이와 같은 노동조합에 대한 이야기, 최저임금제에 대한 이야기는요, 실업의 일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연실업률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지 큰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 가지고 노동조합이나 그 다음에 효율임금이라는 것은 자연실업률에 대한 상당히 심도 깊은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 비록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밖에 가입을 안 해 있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넘게 대부분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노동조합에 대한 경제적 효과, 이것은 대부분 단체 교섭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같게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1페이지 보시면 단체 교섭에 있어서 노조와 기업주 간의 고용 조건에 합의하는 과정, 그래서 일종의 과정으로 봤어요. 그래서 노조와 기업주, 노동자와 기업주가 아니라 노조와 기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수협 파동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야구 있죠. 야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개별 선수가 구단을 만날 때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단체 교섭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하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업, 기업과 노조가 합의에 이르는 상태에 있으면 좋겠는데 합의를 못하게 됨으로써 노조가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 자, 이렇게 하니까 파업이란 말이 겁이 좀 덜 나죠. 기업과 노조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노조가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 이를 파업이라고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업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힘은 이거예요. 만약에 파업을 하면 572페이지를 보시면 파업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그러한 위협이 없을 경우에 비해 가지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렇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노조가 없을 때는 파업이라는 것도 없어요. 근데 노조가 생기면 파업이 가능합니다. 파업이 되면 기업가들의 손실이 가기 때문에 노조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그럴 요인이 생기는 거죠. 자, 실제로 경제 연구에 의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노조에 속한 경우가 10%에서 20% 정도 더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와 같이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에 대한 공급은 늘어나겠지만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됨으로써 고용되어 있는 내부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생은 증가하겠지만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의 고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자, 그래서 이게 인사이더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웃사이더들의 임금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노조원들은 더 낮은 임금이 되거나 아니면 실업을 겪게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서 더 노조원들이 받는 높은 임금을 받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고 일자리를 찾는 거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리켜 가지고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실업이나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요. 노동조합이 그러면 도대체 뭐길래 이와 같이 노동조합의 이런 활동을 정부가 허용을 하고, 그러면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의 후생에 바람직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572페이지 맨 아래쪽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맨 먼저 노동조합의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은요. 노동조합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도 일종의 카르텔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일종의 카르텔에 불과해가지고 사람들이 단체 행동 또는 남들의 희생을 전제로 자신의 이득만 추구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결합체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일종의 카르텔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옮기고 남들의 이익을 떨어뜨리고, 자기들의 임금을 높이고 남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똑같은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게 됨으로써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이 지불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바람직하면은 기업이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 노동자들은 아주 약한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기업과 노동자가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는 기업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기업 도시라고 불리는 게 있죠. 보잉사, 시애틀, 우리나라 같으면 울산에 있는 현대, 이러한 기업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거의 그 노동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평등한 그런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노조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가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가 어느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노조의 긍정적인 면은요. 사실은 노동자들은 일한다고 바빠서 집안일 신경 쓴다고 바빠가지고 열심히 자신들의 후생을 개선시킬 노력을 못해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노조가 있으면 근로조건 개선에 특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근로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피해를 본 권리자들은 이제 노동자들은 없나, 또는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 증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특수한 노동자 집단을 줌으로써 노동자들 또는 사회 전체적인 이익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현실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가 경제가 아주 안정적인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주장 부정적인 현상이 요인이 더 강조되겠지만, 노동시장이 불안전한 경우에는 노조의 긍정적인 면이 강조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업을 가져오는 세 번째 이유, 자연 실업을 가져오는 세 번째 이유, 이거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이야기되는 것, 가장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효율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573페이지에 보시면 efficiency wages 해가지고 효율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 자, 주의하실 점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걸 누가 시키거나 제도에 의해서 해요? 아니면은 기업 스스로 한 거예요? 기업 스스로 근로자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줬다는 것이 중요한 면입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때 이것을 효율임금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573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요.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으면 사실은 더 낮은 임금의 노동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라고요.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으면요.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에 더 이익이라는 것. 자, 아주 역설적인 그런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가지고 574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을 보면요.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같은 이런 제약이 없더라도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효율성 임금을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특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내용을 잘 봐주십시오. 첫 번째, 균형임금보다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는 정신적으로도 좀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책도 좀 읽고 그 다음에 음식도 좀 좋은 음식을 먹고 해가지고 이와 같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좋게 만들어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입니다. 이런 유형의 효율성 임금 가설은 부적절한 영양 상태가 문제되는 저개발 국가에 합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업이 많은 이유가 고용된 경우에는 잉여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현상 때문에 이런 실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경우에 이 고용 수준 또는 임금 수준은 효율성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들의 이직이라는 문제인데 직업의 고용자 측면에서는 이직이라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유능한 인재라고 하더라도 한 직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하기까지는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단순한 작업의 연속인 그런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일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몇 주, 몇 개월이 걸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 입장에서는 노동수요자 입장에서는 100명을 한 주일씩 쓰기보다는 10명을 이제 10주 동안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직을 막는 것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면 빠져나갈 때 사실은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다른 직장으로 가려고 한다면 지금의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포기하고 낮은 임금으로 가는 현상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임금이 높기 때문에 임금이 같으면 빠져나가려고 생각했던 그런 노동자들을 상당히 많은 정도 잡아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직장을 떠날 때 그 다음에 남아있을 때 얻는 이득 중에 떠날 때 입어야 되는 손해를 크게 만듦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직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효율성 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로자들의 근로열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준다면 만약에 여기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돼요? 실업이 되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는 대신에 작업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시 또는 직무에 대한 그런 성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가 다른 직업보다 높은 임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열의를 위해서라도 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현상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고, 이런 유형의 이제 효율성 임금 가설은 막스에서 이야기되었던 이제 실업 예비군 이론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에 의하면 기업은 균형임보다 높은 임금을 주고 일부러 실업을 유발함으로써 근로 규율을 높인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와 같은 근로열의를 높이는데 효율성 임금이 지급된다는 이론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들로서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유형의 효율성 임금 가설은 임금과 근로자질 간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임금과 근로자들의 자질 간의 관계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은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효율성 임금 가설과 중요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유보임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1시간 일하는데 최소한 5만원은 받아야 일하겠다. 이건 너무 많네요. 1시간 일하는데 최소한 3만원 받아야 일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1시간 일하는데 최소한 2만원은 받아야 일하겠다. 이런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3만 원을 받아야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2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제시한 임금이 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누구밖에 선택 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네 일을 할게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이고 일을 안 하고 만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2만 5천 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열등한 인재밖에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3만 5천 원을 제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 또 일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일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렇다면 2만 5천 원을 제시한 기업은 분명히 열등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밖에 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3만 5천 원을 제시하면 반드시 우수한 인재를 가져온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2대1로 어때요? 1대1로 최소한 50% 정도는 우수한 인력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높게 이렇게 줌으로써 더 우수한 인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측면이 또 상당히 강조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이 효율성 임금 가설 각각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헨리 포드와 파격적인 $5 일당, 이건 여러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죠. 헨리 포드는 현대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이른바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현대 경영학의 새로운 그런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5라는 것은 그 당시 임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임금이었어요. 2배에 가까운 임금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의 결과는 뭔가 하면 그렇게 2배에 가까운 임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 간에는 규율이 향상되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고 개인들의 그런 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임금이 높아진 것 이상의 노동의 효율성 상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임금을 높인 것이 더 바람직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헨리 포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후대의 경제자들 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평가는 어떤가 하면요. 모든 직장에서 다른 직장보다 2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임금을 주는 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하지만 포드는 그 당시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던 그런 조립 라인이라는 거, 이렇게 일률적인 생산 방식, 단계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근로자들 간의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특징 때문에 이 효율성 임금이 성공했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578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직업 탐색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직업 탐색이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맞는 그런 직업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가지고 직업 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직업 탐색이란 말을 쓰고 그럼 직업 탐색을 하는 과정은 구직을 지금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탐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취직된 사람이 그다지 큰 탐색을 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실업자들이 탐색을 하겠죠. 자, 그래서 탐색을 하기 위해서 실업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가지고 탐색 실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직업 탐색의 개념, 그 다음에 탐색 실업의 개념,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579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에 반해서 직업 탐색으로 인한 실업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을 일치시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스스로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탐색 실업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반드시 사회고생이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보다 때로는 자기한테 더 맞는 일을 찾아가지고 일자리를 때려치고 나오는 게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탐색이라는 것은 탐색 실업은 왜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맨 먼저 기업들의 노동 수요의 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컴퓨터 회사들이 이제 컴퓨터 산업이 발전하면 컴퓨터 산업은 좋아지지만 예전에 판을 만드는 그러한 산업은 망할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한 지방과 다른 지방이 있을 때 한쪽에 경기가 좋아지고 다른 쪽이 경기가 나빠지면
그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하는 그러한 탐색 실업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국제 원유가의 변화가 탐색 실업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설명하라. 이렇게 한다면 국제 원유가가 높아진다면 석유 산업이 이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석유 산업이 상당히 경기가 좋아질 것이고 석유 산업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 생산은 늘고 다른 생산은 줄은 과정에서 그쪽으로의 탐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언가 하면 탐색 실업이라는 것은 결국 경제가 변하기 때문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에서는 항상 탐색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구조적 실업 또는 탐색적 실업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책적 면에서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공공정책을 통해서 때로는 탐색 실업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정부가 이제 노동 관련 정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직 정보 사이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직 구인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서로 주고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면 탐색을 하는 사람들도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좋은 그런 일자리를 얻으려는 그러한 기업도 더 많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좋은 노동자들 많이 얻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탐색 실업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또는 공공직업 훈련을 통해서 이 구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탐색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상당히 강조했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구인 구직 사이트 이런 것들 민간에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면 자기들이 연구소를 만들 거라는 거죠. 또는 교육원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킬 거기 때문에 정부가 구태여 개입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 개입이 이제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맡겨주는 것이 최선이지 정부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실업보험인데요. 실업보험인데 실업보험이 도입된다면 어떤 측면이 있겠어요? 자, 실업보험의 도입은요. 실업되었을 때 돈이 하나도 없고 취업되었을 때 100을 버는 사람들로 하여금 취직된 동안 10개의 소득을 내가지고 실업되었을 때 20개씩 받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취업기간이 실업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유지될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유지된다면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취업때와 실업때 평균적으로 취업되었을 때는 이만큼을 먹고 실업되었을 때는 이만큼밖에 못 먹고 하는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이만큼을 먹을 수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만큼을 각각 먹는 거에 비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이제 10개를 내고 20개를 받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취직되었을 때는 90개가 되고 그 다음에 취직되지 않았을 때는 20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90개, 20개의 평균을 구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요. 이해가시죠? 훨씬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한 예를 알고 싶으면, 좀 더 명확한 예를 보고 싶으면 좀 현실적이진 않지만요. 100개, 0개, 100개에 해당하는 이런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 중에 5개월이 실업이고, 6개월이 실업이고 6개월이 취업이라서 취업기간 중에 50개를 내고 실업이 되면 50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쉽죠. 사회후생이 이제 한계용이 취급하는 과정에서 0, 100 해서 평균적으로 효용을 이만큼 누리는 경우보다는 확실한 효용으로서 확실한 소득으로서 50을 얻는 경우가 사회후생이 훨씬 높죠. 이런 케이스로 확인해 보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또는 실업의 고통을 감소시켜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오히려 실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취직 상태를 포기해가지고 스스로 실업 상태를 선택하면 다른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존재하죠. 실업의 편익이 존재합니다. 탐색의 편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탐색하러 나가면 자신이 소득을 포기를 해야 돼요. 자신이 없는 소득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폭이 줄어들죠. 한계 비용이라는 거, 이제 실업이 발생했을 때 실업을 통한 한계 비용은 오히려 감소시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을 통한 편익과 실업을 통한 비용이 있을 때 이 실업을 통한 비용을 낮춰준다면 실업 기간은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업자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실업보험제도가 오히려 구직 활동을 느리지만 또는 실업률은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8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이 결론 위쪽을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실업보험을 없앰으로써 실업률을 낮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업보험을 없앤다는 것이 경제적 고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사회적인 전체적인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까지 내용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실업 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 있었죠. 경기적 실업, 자연 실업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 자연 실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4가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신중하고 세련되게 구사되어야 할 것인지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장기적인 이론의 또 하나의 내용인 이 화폐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